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배달 전문 도시락 업체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비위생적으로 조리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명인의 가족이라 그동안 참아왔지만 14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을 이제라도 알리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선선한 날씨 속에 자, 사건 반장을 또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오토바이를 탄 20대 연인을 치고 달아난 저 흰색 마세라티. 결국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 중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특정했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자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형량만 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서문시장 창신견과 사방가족들 오시면 서비스 팍팍 하신 김민정님. 자, 운동하다 다리 다쳐서 2달째 방콕 중이에요. 하지만 사반은 의리로 본다 하신 장인숙님. 자, 사반 10주년 축하드려요. 강원도 유기농 배 한 상자 보냈습니다 하신 정수영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서울 문정동 김밥집에서 어르신 2분이 갑자기 양말 벗더니 맨발로 식사를 했어요. 캐나다인 남편이 완전 기겁을 하네요 하신 양윤선 코리 벨라미 부부님. LA에서 천의 고아나 다름없던 제게 가족이 돼준 김설 이정숙 2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하신 강지은님. 자, 생일 맞으신 박영현님, 전주의 박수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진. 자, 보시죠. 무려 26년 전 1998년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계 형사 신분으로 경찰청 사람들에 출연했던 김은배 팀장님의 저 과거 모습. 저걸 유튜브에서 발견하고 제보해 주신 문소희님. 감사합니다. 26년 전.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실어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배너의 구멍이 뽕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인도를 지나는 한 무리. 자, 그런데 말이죠. 유독 저 남자만 카페 입간판 앞에 멀뚱멀뚱 서 있죠. 자,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잠시 후 뒤늦게 친구들을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자, 저 무리가 떠난 후에 건널목에 서 있던 또 다른 행인 입간판을 보더니, 아이고 사장님 빨리 와보셔. 큰일 났어. 자, 나가봤더니 입간판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에 구멍까지 뻥 뚫려 있더라. 하하. 자, 세상에, 저는 메뉴판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불을 지르고 갔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이 건널목을 건너는데요. 그중 한 남성이 일반 라이터도 아니고 토치 라이터로 입간판에 불을 붙인 겁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입간판 소재가 불이 잘 안 붙는 소재래요. 그런데도 불이 붙을 때까지 입간판을 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후에는 바로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목격자가 불을 급하게 끄고 사장에게 저 사람들이 불을 붙이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장이 확인을 하고 남성들이 탄 택시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오히려 불을 질렀는데 어쩔 거냐, 신고해라 이러면서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이 상황을 알고도 그냥 출발을 해버려서 사장이 경찰에 택시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추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작정하고 불을 내려고 했던 말 그대로 방화범인데 빨리 잡아야죠. 자,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택시 타고 갔는데 이 남성들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남성들의 태도가 적반하장이에요. 경찰 앞에서도 담배를 피면서 그래, 체포해라. 내가 불 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사장님의 그 마음은 경찰관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어쩌면 또 일반인이 봤을 때는 또 사장님이 봤을 때는 불을 지르고 방화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손괴죄로 지금 처벌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엄밀히 말하면요. 방화죄가 되려면
독립적으로 불이 붙어서 연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설 판례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불 붙어서 손괴됐다고 해가지고 방아쇠는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이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적용돼서 합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합의는 안 본답니다. 어쨌든 간에 강하게 좀 처벌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서운 3인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장한 저 3인조 마스크 여성들 무인 점프 안으로 성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키오스크만 보고는 다시 나가네요. 밖에서 뭐 할까? 담배 피고 있습니다. 예, 맛있게 담배를 피더니 그러고는 다시 들어와서는 역시나 또 키오스크.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두 명은 키오스크 위 카메라를 손으로 가린 채 가위를 꺼내서 한참을 씨름을 하더니 문을 겨우 따서 그 안에 있던 돈을 싹싹 남김없이 털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는 뭐 할까요? 타고 왔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서 도망가 문까지 닫아주고 친절하게 도망갑니다. 제가 장담컨대 얘네들 미성년자입니다. 성인 도둑이면 전동 킥보드 타면서 도둑질 안 하죠. 그런데 보세요. 카메라까지 가리고 가위로 뜯어내고 얼마나 대범합니까? 네, 이 사건은 바로 어제 새벽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왔는데요. 가게 안을 둘러보고는 담배를 피우고 범행에 나섰습니다. 한 명은 보신 것처럼 가게 밖에서 망을 봤고요. 다른 2명은 핀셋과 가위 등으로 키오스크를 열려고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키오스크 위에 있는 CCTV를 손으로 가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요. 거의 5분 동안 애를 쓰더니 결국 문을 열었고 이 지폐며 동전까지 돈을 정말 싹쓸이해 갔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금 최소 3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제보자가 낮에 매장을 들렸다가 키오스크를 열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CCTV를 돌려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CCTV 동선 추적도 그렇고 쟤들 대여했던 전동 킥보드 이력만 따져봐도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범인들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해당 무인 점포에는 안에도 밖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도둑들이 사실은 그 설치되어 있는 거 키오스크만 막으면 되는 줄 알고 안팎에 있는 CCTV를 확인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 아직은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 신고받고 와가지고 키오스크에 묻어 있는 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무인 매장의 안팎에 있는 CCTV 얼굴이 찍혔지 않습니까? 저런 걸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제보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물쇠를 또 하나 단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저게 도둑이 안 생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더 열심히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3인조 도둑들 멀지 않아 기필코 검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3번째 이어갑니다. 노족 캠페인입니다. 자, 사건 반장이 시작한 범국민 의식 개선 캠페인, 함부로 발 올리지 말자는 뜻의 노족 캠페인 다들 아시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버스 안인데요. 활짝 열린 창문에 족이 저렇게 한쪽이 척! 버스 안팎으로 고운 내 족을 자랑이라도 하듯, 하지만 버스 안을 휘감는 이 족 냄새는 어쩌란 말인가. 자, 박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강원도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 소도시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나 바로 강원도 맞습니다. 네, 제보자는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뭐 정말로 무슨 정말 싫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지? 그러고 딱 보니까 저 남자가 한 발을 창문에다가 이렇게 눌렀어요. 양말도 안 신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밖에서 불면 냄새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속까지 울렁거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창피하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최소한의 매너는 좀 지켜주십시오. 자, 이번엔도 버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두 족을 앞으로 척! 자, 주황색 지지대 위에 척!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내놓고서는 여유롭게 휴대폰 삼매경. 그나마 구두는 신고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속 내려!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저 족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사실 의문스러운데 노원구에서 어떤 버스를 이용하면서 봤던 족 모습을 지금 찍은 사진인데 저 지지대 기둥에 아주 저게 약하기도 하고요.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급정거를 하거나 뭔가 맞아. 속도가 붙었을 때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허리 나갈 허리 수 나갑니다.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올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너무나 보기 싫었는데 행동이 조금 그래서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아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보기도 좀 내리라. 저 종아리는 왜 보여줍니까? 신발도 뭐 안 맞잖아요, 맥락이.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잘못된 자세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혼잡한 틈에 후다닥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음식점 안으로 남성 손님 입장. 예, 들어가서는요 자리에 앉아서 뜨끈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 대령이요. 자,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면치기 장렬. 자,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잡수셔 아주 그냥. 자,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카운터 쪽을 한번 보죠. 직원 눈치 보고는 그냥 나갑니다. 봤어. 그리고 나가 지금. 에이, 흡연하러 나가는 거겠지가 아니지만 우산까지 탁 펼쳐들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동네에 명동 칼국수집이 새로 생겼는데 세상에 여기 가보니까요 제가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있어서 선결제를 해야 하더라고요. 아, 이런 먹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작정한 듯이 당당하게 가서 먹을 수가 있죠? 먹자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너무 맨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이제 드시고 젊은 남자분 같은데 왜 쌀국수를 이렇게 먹튀하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안 하시나요? 네, 8,500원 정도 하는데 이 사장님도 뭔가 사정이 있었으면 얘기했으면 이거 한 그릇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계산하는 그 찰나에 싹 나가버리는 게 너무 고의적인 것 같아서 더 화가 나서 신고했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이제 내가 혹시 잘못 손님을 의심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직원들까지 불러서 CCTV도 다 확인을 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고의적인 먹튀를 한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저 작정하고 한 거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저도 사랑해요, 형수. 아, 진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분과 여러 번 카톡을 하면서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네, 형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예비 신랑과 다퉜다는 사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약 1년 전에 만났는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연자와 예비 신랑, 또 예비 신랑의 친형, 그리고 형수까지 넷이서 여행을 갔는데요. 이 펜션을 잡고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돼서 사연자와 예비 신랑의 친형은 쉬려고 방에 각자 들어갔고요. 예비 신랑과 형수가 거실에서 한참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형수가 방에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뜸 예비 신랑한테 지훈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비 신랑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사랑해요 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허걱. 이 형수와 시동생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적절한 건지 좀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이상해진 사연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졌다고 합니다. 이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건지 해명이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예비 신랑은 당당하게 맨정신에 한 거고 너가 이해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우. 이뿐만 아니라 사연자의 마음이 상한 건 전혀 상관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매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가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이 살던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본인이 이상한 건지 헷갈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형수와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예비 신랑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예비 신부입니다. 야, 박지훈, 너 미쳤어? 세상 어떤 형수랑 시동생이 서로 사랑하네만은 그딴 소리를 해. 더군다나 각자 짝도 없는 지들끼리 있을 때 그리고 변명이라도 하랬더니 뭐? 맨정신에 했다고? 너 그게 자랑이니? 결혼할 여자 앞에서 할 소리야? 너 똑바로 말해. 너 니네 형수랑 무슨 사이야? 니네 형도 이런 거 알아? 나 진짜 불결하거든. 똑바로 대답해. 동그라미. 어머. 아, 좋습니다. 아, 다음 예비 신랑이에요. 아니 진짜 얘가
듣자 하니까 야 백다혜 너 말 조심해 불결. 너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 나랑 형수는 가족이야. 너랑 사귄 지는 1년이지만 형수랑은 몇 배가 더 된다. 야, 너 미국 영화도 안 봐? 거기서 형수랑 볼키스도 하고 그러대. 그것도 불결하냐? 다혜 너 도대체 평소에 뭘 보고 살길래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돌아? 정신 차려 엑스. 자, 일단 은배 팀장님부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남성 뭐냐면 보통 형수는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훈아 사랑해. 이거 정말 정신 못 차리니 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그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동생이 그거를 저도 사랑해요 형수. 아 이게 정신 있는 겁니까? 뭐냐면 저는 형수님을 존경합니다. 이건 이해가 가요. 맞아. 그렇지만 사랑해라는 글자는 아니고 또 도련님 이름 부르면 사랑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집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잘하신 거야. 남편 뱃사람을 교육을 시키든지 말 안 들으면 죄송합니다. 예. 헤어지세요. 아, 그렇군요. 자, 백다혜 아나운서 본인 입장.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제부나 형부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정리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 느꼈던 어떤 불쾌함 마음, 불쾌한 생각 절대 잊지 마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다혜 아나운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수님 만약에 형부가 나한테 처제 사랑해 형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아주 지혜로운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얘기하면 정말 박준 변호사님이 같이 X를 넣으셔서 제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이게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사랑해가 정말 남녀로서 사랑해가 아니라 술 한잔하고 기분 좋으면 사랑해 안에 기분이 좋다,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 가족이다, 신난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뭐 이런 것이 내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마시고 가족끼리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 뭐 도련님 사랑해, 형 사랑해, 뭐 처제 사랑해, 형부 사랑해요. 이런 거 사실 아주 이상한가요? 저는 물론 그런데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싫다 그랬으면 이 남자친구가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정말 그냥 그렇죠. 네, 이렇게 잘하고 설명을 다독다독 했어야지. 거려주면 좋았을 텐데 이 남자친구는 또 이렇게 나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좀 불쾌했던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저 이거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다른 면이 좋은 남자친구라면 조금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제 동거도 하고 있고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결정타한 거예요. 형수랑 사랑해, 지훈아 사랑해 이 얘기가 이제 결정타라는 건데 저는 좀 다른 것들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고 정말로 지금 이 여성이 의심하는 어떤 나쁜 측면 그게 있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 단계에서는 뭐 지금 박상혜 교수님 조금 말씀하셨지만 남자친구 그 외에 했던 행동은 사실 이야기는 어려워요. 아주 뭐 맨정신했다.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왜 이런 답변이 나왔고 이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깨는 게 맞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형한테도 물어보면 돼요. 자꾸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데 만나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시아주번이 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아주버님 혹시 이거 아십니까? 하고. 그럼 시아버지가 사랑해요 제수 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사랑이 넘치는 가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싫지만 이런 집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이런 말씀은 집안이구나. 약간 우스갯소리를 드린 거지만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는 거 아니고요. 1년간 지금 만나고 있고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예. 지금 박 변호사 한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 맞다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고 둘이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가족끼리 술 마시면서 형수님 저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지금 둘이 있을 때 한 거 아닙니까? 단둘이 아내는 저 결혼할 사람은 자고 있고 이거 수상합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말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글씨는 솔직한 얘기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네요. 이 남성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진짜 아니었을 거라. 그 말투는 좀 적절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 선택한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좋아해요, 응원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냥 그게 좀 오바된 거죠. 여기서 정말 사랑해요가 정말 수상한 남녀만의 사랑. 이거 저도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나쁜 관계였다 얘기 안 합니다. 눈빛만 줘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요.
사랑해 지훈아. 아이고 그런 말 왜 합니까? 걸리게. 아니 그 몰래 한 절대 안 거라니까 합니다. 몰래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뭐 눈빛 보고 파악하든가 목소리가 그렇게 되면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은요. 박홍숙님, 모두 다 있을 때 하면 장난인가 싶은데 둘만 있을 때는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리리님, 형수는 사랑하고 예비 신부는 막대하는 맞아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바끌라님은 친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현순옥님은 가지가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은님 보고 계신가요? 집에 벨리 댄스를 추는 반려견을 키우신다고요? 에이, 거짓말. 에? 영상도 있어요? 자, 보여주시죠. 자, 현관문을 예의주시하는 보노. 문 열리고 아빠 등장하자 엉덩이를 흔들흔들. 세상에 정말 사람 마냥 벨리 댄스의 정석대로 정확히 골반 부위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따로 가르친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선 벨리 댄스 추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보노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저런 춤을 추는 걸까요? 하셨네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입니다. 맛과 가성비를 모두 충족하는 도시락으로 주변 직장인들이 단체 주문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 충격적인 내부 고발을 전해왔습니다. 식기와 조리 도구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건 물론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세요. 서울 강남 유명 배달 도시락 업체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강남구의 한 배달 도시락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손님을 받지는 않고 배달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가가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10,000원도 안 되는데 맛도 있고 평점도 있고 그리고 양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회사에서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직원을 구한다는 업체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요. 이제 바로 출근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연 매출 20억을 찍었을 정도로 대박이 난 곳이었고요. 제보자가 근무한 하루 동안에도 도시락 주문이 900개가 들어온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식당의 높은 평점을 보고 뭔가 배울 게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솔직히 100% 완벽하게 위생이 갖출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여기는 100% 위생이 다 망가져 있다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마가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막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 얼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오래 쓰면은 남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도마를 쓰고 있는데 보관 위치가 청소도구랑 쓰레기를 같이 놓을 그 밑에는 해수가 글로 떨어져가지고 그 물이 고이는데 그 바로 위에다가 도마를 보관하고 이걸로 조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또 자기네가 그 도시락으로 나간 음식을 먹으라고 하길래 제가 그날 식사를 못 했어요. 자, 오죽하면 직원이 그 업체에서 먹으라고 내준 밥을 거절했을 정도다. 네, 제보자는 언젠가 자신의 식당을 열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뭐 요리도 사업도 배울 겸 지원을 했던 건데 출근한 첫날에 이 주방 보조와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도마였다고 해요. 이 정체 모를 곰팡이와 얼룩이 피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길래 이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다름 아닌 하수구 근처였습니다. 이 주방 바닥에 배수가 잘 안 돼서 뭐 설거지 등으로 나온 폐수가 고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 선반이 있었고 이렇게 도마가 차례대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또 옆에는 청소할 때 쓰는 뭐 빗자루, 쓰레기 등이 도마에 닿을 것처럼 가깝게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고요. 식칼, 집게 등도 도마의 건너편에 있었는데 좀 전체적으로 주방 위생 상태가 정말 나빴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이 식사를 업체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해결을 하는데 제보자는 이걸 보고 나니 정말 비위가 너무 상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가서 김밥을 따로 사 먹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조리 도구는 저렇다 치고 조리 과정은요? 그렇습니다. 저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혹시나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식자재가 가득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비엔나 소세지가 있습니다. 유통 기한이 8월 15일인데 아마 제보자가 잘려간 기간을 보면은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까 9월 18일 이후에 찍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넘은 거죠. 그 기한 지난 거가 가도록 있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그 냉동에 보관될 음식을 상온에 그냥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주방에는 기름때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정말 조리할 때 위생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도 안 끼고 너무나 위생이 엉망인 상태인데다가 또 도시락 특성상 보면은 튀김이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튀김 색깔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튀김을 정상적인 식용유가 아니고 폐 식용유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솥에서 기름을 튀긴 다음에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다음에 보관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그 기름을 튀기니까 무한 반복해서 튀김을 했기 때문에 튀김 색깔이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위생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더라도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자, 제보자는요,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은, 임금을 못 받을까봐 일단 참고 일하셨대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바로 그것을 뛰쳐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혹시라도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가게에서 쥐를 본 거는 2번 봤고요. 살아있는 쥐가 움직이는 거를. 그거 꺼내고 하는데 뭐 냄새가 나서 봤더니 쥐가 죽어있더라고요. 냄새도 좀 나고 며칠 된 것 같아요. 쥐가 크기도 엄청 크고요. 어른 손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쥐가 큰 모양은 그대로였는데 좀 냄새가 났어요. 쥐가 좀 계속 나가지고 직접을 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야, 이 쥐를 참 현대 생활에서 쥐를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식당이고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 지금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5일 정도 일했는데요. 살아있는 쥐를 2마리 정도 목격을 했다 그러고요. 죽은 쥐도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부패 악취가 냄새가 나서 보니까 부패한 쥐 사체도 봤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쥐가 이렇게 저 큰 쥐들이 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도 조퇴를 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퇴를 했는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업체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이후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여기서 만든 도시락을 먹고 뭐 장염에 걸리거나 탈난 분들 안 계세요?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위생이 제대로 안 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설거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 보면은 세제하고 락스를 2대1로 섞어서 설거지를 한답니다. 락스로 설거지를 하나요? 사실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치기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찬물로 대충 헹구기 때문에 그릇을 냄새를 맡아보면은 락스 냄새가 펄펄 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주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배달식기 등을 잠시 밖에 쌓아두고 있는데 근처에 쓰레기 본 것 같은데 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 놓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혹시 비둘기의 분비물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있네. 밖에 놓으면은 뭐 더러운 뭐 물건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비둘기의 그 분비물 떨어지는데 저렇게 놓으면은 위생 상태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방치하는 것이죠. 저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걸? 네, 이 주장이 정말 다 사실이라면 먹어서는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건강에도. 이분이 그 직원들한테 여기 위생 상태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뭐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이 그냥 행동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워낙 수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책임을 지고 얘기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거래 고객들입니다. 여기에 주거래 고객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의료원들도 드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환자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병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제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식사 중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걸 보여드리지 않고는 이 심각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었어 그랬던 겁니다. 자, 저희가 이 도시락 업체에 연락을 해봤죠.
네, 제작진이 업체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사장은 부재 중이었고 이 업체 측을 대변하는 직원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설명한 거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니고 건물도 낡고 주방이 좁아서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도마 보관, 외부에 식자재를 둔 것도 잠깐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면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방역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위생 검역을 받을 때마다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그럴 때만 포착해서 악의적으로 제보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보자는 업체가 따로 방역 업체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거예요. 식당 측 얘기는 관리 소홀했던 건 일부 인정한다. 그런데 이 앙심을 품은 직원이 일부러 하필이면 더러울 때만 딱 찍어가지고 제보를 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쥐가 댕기잖아요. 비둘기가 있고요. 그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놀라운 얘기는 위생점검 계속 받는데 저렇다는 거는 위생점검 받을 때만 살짝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식품위생법 이렇게 보면 위생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위생을 잘 하지 못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가능하고 지금 행정처분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1차 위반하게 되면 뭐 정지, 영업정지 15일, 또 2차 때는 영업정지 2개월, 또 3차 때는 3개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쥐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비둘기가 있습니까? 저게 지금 저렇게 더러운데 저거를 어떻게 먹을 거며 겉만 깨끗한데 그래서 그거 먹고 그거 깨끗하게 보이니까 탈이 나도 이게 그거 먹고 탈 났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좀 심각하다. 제보자 주장이 다 맞다면 그런 일시적인 상황도 없어야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해당 구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한쪽의 주장을 전달해 드린 거긴 하지만 촬영된 영상만 보더라도 없었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명인의 가족이라 그동안 참아왔지만 14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을 이제라도 알리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사방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분의 어떤 피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많은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과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유명인의 가족이었어요. 자, 박 변호사님. 예. 50대 제보자입니다. 이 제보자의 조카는 매우 유명한 트로트 가수고요. 친언니는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죠. 그래서 뭐 좀 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 또 어떻게 유명하냐면 30년째 뭐 양말이라는 기부 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분이십니다.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제보자가 2010년에 지금 남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정말 사랑꾼이었다고 그래요. 잘 따라다니고 또 구애에 못 잊어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 초부터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요. 만약에 싸움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거나 폭력을 또 행사했고 앞으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점점 상황은 나빠졌고 결혼 후에 알게 됐는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이 처음도 아니었고요. 특히 여자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자, 양말 기부천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시는 분입니다. 송상예님입니다. 톱클래스 트로트 여가수의 이모이시기도 합니다. 자, 송상예님의 일단 주장입니다만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폭행이 더 심해지고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네, 이제 몇 년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야, 너네 남편 어떤 다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 그 여자랑 계속 붙어 다닌다. 이제 이런 제보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동네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남편한테 어디 있냐고 물어보거나 누구랑 같이 있냐고 물어보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의부증이라고 이제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나겠죠. 싸움이 나면 뭔가 목을 조르기도 하고 지금 목 졸림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졸린 흔적이 있는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리모컨으로 머리를 이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막이 파열됐다고도 합니다. 제보자가 소리를 지르면 이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불을 목으로 감싸고 계속해서 목을 졸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날은 속옷만 입고 막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면 저쪽에서 반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옷만 입고 있으면 하이킥이라도 하면 쌍방폭행이 되니까 내가 속옷만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지금 입원해 있는 사진도 보이고 좀 가정폭력이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자, 14년간 이어져 온 가정폭력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외도까지라는 게 일단 이 송상예님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제작진이 남편분 얘기도 들어봤죠. 네, 제작진이 여러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서로 다퉜을 뿐이라며 아내의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다투게 됐다고 했는데요. 맨날 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그러고 아내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륜 의혹에 대해서도요. 그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의부증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부부싸움 당시에 이런 말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죽이고 싶어.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무슨 가수 이모 가정폭력 당한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그 수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 시간에 이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어린 자녀와 보고 계신 분들 약간의 시청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매니아한테 뭘 묻혀놨어? 안 묻혀놨어. 나도 안 묻혔어, 이 근데 왜 묻어있어?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냐고, 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때리지 말라고. 맞을지 사지 말라고, 제발 좀. 짐승도 안 때려. 진짜 죽어. 같이 그만 살고 싶자, 씨. 거야, 나를? 내 죽이고 싶어, 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고해, 살려달라고. 목을 버려, 씨. 일로 와, 죽여줄게. 하지 말라고! 자,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히? 네, 이 방금 들으신 내용은요. 작년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당시 아내가 녹음을 했던 겁니다. 남편의 속옷에서 립스틱 자국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네가 묻히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면서 화를 냈고요. 급기야 아내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짐승도 이렇게 안 때린다 왜 때리냐고 저항했지만 들으신 대로 남편은 같이 죽자면서 계속 폭행을 이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 제보자가 보내온 녹취 파일 등을 보면요. 제보자가 봉사활동으로 밖에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피커폰이라고 알렸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 빨리 오라며 심한 욕설을 이어갔고 이런 남편이라고 광고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 같은 폭력적인 언행은 이미 제보자 주변 사람들까지 알 만큼 다 아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당장 지금 몇몇 분들도 저희 채팅창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왜 저렇게 맞고 살아? 이혼해야지, 신고해야지. 저희 제작진도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에서 뭐라고 하냐면 특수 폭행이 아니니까 구속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남편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수 폭행이 아니고 가정 폭력도 상황이 심하면 구속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되니까 여청가에서 아마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청가에서 지급할 때 뭐라 했냐면 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데 남편한테 모르게 절대로 알리지 말고 갖고 있어.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마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이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걸 올렸기 때문에 이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아마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이제 출두를 했어요. 진술하는데
그때 어떤 경찰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정폭력 신고건으로 인해서 제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된 사실을 남편한테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보자의 소지품을 다 뒤지고 막 찾으면서 스마트워치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일이 생겼으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보고는 알리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가 조사받으러 가서 알려줬으니까 경찰도 믿질 못한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자, 경찰을 불신한 거는 지금 들으신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혼을 않고 이걸 14년째 지금 감당을 하고 사시는지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너는 여관이면 너는 해줄 게 없어. 해줄 게 없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은 무서워요. 솔직히 욕부터 하니까. 나는 봉사하면서 행복했거든요. 근데 봉사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뭐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한테 봉사하지 말고 나한테 봉사하라고. 지역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나 살 자신 없는데 나 목숨 걸고 살아. 그랬더니 야, 남의 일에는 가정사에는 참견하는 거 아니야. 너 돈 많잖아. 너 봉사까지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도 없고 내가 30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어설프게 조금씩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자, 교수님이 조금만 더 설명 주시죠. 네,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소공포증도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높은 곳에 비행기를 탄다던가 높은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면 이제 뭐 정말 심장 뛰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건데 그런 걸 남편이 알고 있었는데 설악산 꼭대기로 데려가 놓고 그 꼭대기에 혼자 두고 남편만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보자가 이제 벌벌벌벌 떠니까 등산객들이 이제 데리고 내려와 줬대요. 근데 이 제보자를 남편이 만나고 나서는 뭐 괜찮냐는 말을 하긴커녕 잘도 기어 내려왔네 안 죽고 죽어도 못 찾는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상처받았고 또 해수욕장에 갔다가 밀물대에 갇혀서 물이 허리춤까지 찼는데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나와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도 이제 남편이 뭐 우리 보험금 타면 수령자는 나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정말 이렇게 사고사라던가 실족사 같은 걸로 나를 위장해서 죽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까지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지금 이제 힘드신 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위암 2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심정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지금 분리가 안 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보자가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근거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보자의 수첩도 찢어버리고 휴대전화도 다 없애버렸다고 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모아놓은 증거들이 없지는 않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남편의 잔혹한 폭행과 욕설 등이 더 심각해 보여서 오늘 방송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지어 제보자는 주변에 내가 죽으면 부검부터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겨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혼을 안 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보자의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고하면 나 공무원 연금도 못 받고 너 줄 돈도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이 공무원직에서 파면이 됐으면 좋겠고 이혼은 그 이후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해야 빨리. 됩니다. 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혼도 이혼이지만 이건 뭐 범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심각하잖아요. 예. 가족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조카가 이렇게 매우 유명한 연예인, 가수고 또 언니도 그렇고 이러니까 피해가 갈까봐 연락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또 언니도 원래 결혼은 반대했는데 이혼도 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상황이고 다른 친정 식구들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병 진단을 받고 이제 방송에 인터뷰 한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혼하시고요. 진짜 좀 큰 마음 결단을 좀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아버지가 홀로 사는 집에 방문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었고
비누와 샴푸 등에서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는데요. 혼자 살려니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안쓰러웠던 딸.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진짜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이번 사연도 조금 좀 답답하고 충격적인 제보인데요. 이 제보자인 따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면서 이 사달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이고 결혼해서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60대인데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좀 각자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 건강 좀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건강검진을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금 있다가 아버지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 이렇게 통화 내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대기실에 저쪽에 계시고 이 여성분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길래 전화 내역을 한번 눌러봤더니 그 저장도 안 된 전화랑 하루에 한 번 이상 통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는데 제보자는 알고 있던 사실은 이 전화기가 통화 자동 녹음이 되는 전화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통화 자동이 되는 걸 아버지는 모르고 있던 찰나 그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통화 녹음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자가 속옷 사다 놨으니까 갈아입어라고 남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딱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길래 아버지한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여자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랬는데 또 이 아버지가 전화기를 잠깐 가지고 있던 그 순간에 다시 그 여자랑 통화를 해서 또 녹음이 된 거예요. 딸이 또 확인을 한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딸이 다 알고 있다.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확인이 된 거예요.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의 불륜. 자, 그런데 정말 그 내용이 상상 초월이었다고요? 네, 여성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에 따르면요. 이 관계가 무려 20년 전부터 이어온 불륜 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아버지가 골프를 치러 갔다가 캐디로 일하던 여성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내연녀는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도 더 드러났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이 여성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이 사업을 핑계로 어머니만 이사를 보내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성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는데 뭐 샴푸며 치약이며 하나도 안 쓰고 전기료와 수도 요금도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엄청 절약하면서 힘들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안쓰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내연녀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집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물론이고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불륜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정말 완벽하게 두 집 살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은 비워놓고 두 집 살림한 그쪽 집에서 사니까 당연히 그 집이 깨끗하지. 자, 그런데 10년을 그러고 사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챘어. 의아해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실 텐데 이 아버지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겁니다. 실제 제보자인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 집은 거의 모델하우스처럼 사용한 거예요. 거의 살지 않고. 그럼 맨날 갈 때마다 왜 샴푸가 이렇게 막 10년씩 된 샴푸가 아직도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전기세가 여기는 남양이라서 그런지 한 개도 안 나. 볼을 하나도 안 틀어. 이런 말을 밑바닥에서 원래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몰랐죠. 모델하우스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뒤늦게 따님이 그 아버지의 은행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맙소사. 아버지가 매달 내연녀에게 수백만 원을 보낸 거예요. 송금을 했었고 또 문제는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집을 담보로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내연녀가 이사 가는 날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또 보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달에는 입금 자명에 뭐라고 되냐면 전기료 써 있는데 300만 원. 전기료 300만 원.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어떤 달에는 반찬값 써 있는데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아마 이제 그 뒤로 몇 년 전부터는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내연녀에게 줬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따님이 확인해 봤더니 약 15년 동안 내연녀에게 돈을 줬는데 그러면은 돈을 계속 보냈으니까 현재 그 아버지의 자산 상태를 보니까 파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하겠냐면 그 아내하고 딸에게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았는데 지금 사는 곳은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따님이 배신감을 느낀 대목이 있죠? 예,
참 충격적인데 이 8년 전에 결혼 자금 좀 필요하다면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했다가 아버지가 무슨 돈 얘기하냐고 뺨을 때린 적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 딸을 때렸어. 그리고 신용카드 좀 빌려달라 해서 아버지한테 신용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약 3년 동안 1억 원을 빼가지고 내연녀한테 썼던 것 같아요. 여행까지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연녀한테 좀 항의를 하니까 내연녀 말이 당신 아버지랑 먹은 반찬값 생활비를 다 썼는데 라고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법대로 해결해야죠, 그럼. 네, 어머니는 내연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요, 밤 11시에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와우. 이 여성이 아버지 얼굴을 보면 폭발할 것 같아서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문 너머로 쩌렁쩌렁하게 당장 소송 취하해라. 상간자 소송. 네, 500만 원 현금 뽑아서 왔으니까 얼른 받아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고작 500만 원으로. 네, 근데 여성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버지를 내쫓았고요. 이후 상간자 소송은 승소를 해서 2천만 원을 받았고 부모님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내연녀와 행복해질 줄 알았던 이 아버지 다시 컴백. 자, 얼굴이 반쪽이 돼서 여성이 집에 왔다고 해요. 우리 제일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건강검진할 때 전화기에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위암, 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아이고야. 하고요. 또 암 환자가 됐고 거기에다가 상간소송 패소도 하고 그래서 아마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뭐 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성한테도 내쳐졌던 것 같습니다. 내연녀한테도. 그러다 돈도 버림받았구나.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딸의 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암 3기 환자가 돼서 돌아온 아버지. 자식된 도리로 일단은 집으로 들이긴 했습니다만 계속 제가 모셔야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 네, 저는 정말 이 거의 흡사한 상담 사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 칼럼도 썼었는데 그 여성분 결국에는 뭐 아버지를 결의에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간병을 하셨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 후에 심적 갈등으로 너무 오랫동안 심리 상담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배신감이 꽉 차 있는데 또 불쌍한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안 돌볼 수 없어서 돌보다가 화내다가 돌보다가 화내다가 하니까 싸움도 나고 거기에 죄책감에 자기 연민까지 빠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 제보자의 전적인 결단이기는 한데 너무 지금처럼 자신이 없으시면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맞기 어렵지 않을까, 뭐 병원에 가시던가 다른 수가 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또 내가 도대체 이 아버지를 조금도 봐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너무나 후회스럽겠다. 그러면 또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적, 내적 갈등이 있으신 상태일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아버지라는 사람이 따님 집에 왔어요. 네. 자, 그리고 친정어머니하고 각방을 쓰신답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엄밀히 말하면 좀 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은 두 번째 문제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레고홀릭님 오시지 말고 한 달에 용돈만 조금 드리세요라고 하셨고요. 트래블러님은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은배 팀장님, 용돈만 드려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면 최저 생계비만 주시고 생활비 주지 마시고 최저 생계비 주면서 아버님이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고 살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청소한다. 나루알은 생각한다. 지능에 또 하나의 지능을 더해 오염 상태까지 판단하는 지능적 바닥 케어의 시작. 나루알 프레오 제트 울트라.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간 만든 신선한 얼음을 바로바로. 신선한 얼음을 하루 600개, 50잔까지. 100도씨 물도 간편하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이런 후랑크 먹어봤어? 한 번 맛보면
끊임없이 생각나는 진한 육즙. 신예비는 그릴리 오랑크. 그릴리.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